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참 친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젠슨항은 내 좋은 친구라는 이야기를 또 꺼내들었죠. 젠슨항에 대해서는 참 마음이 착잡할 수 있겠다라는 시선이 꽤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으로 찾아가 중국과 협력을 지속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 밤은 미국이 휴장입니다. 그를 앞두고 우리가 또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 전방위적인 상승이 나타났던 어제 국내 섹터별로 주요했던 포인트는 무엇인지 고민해 가겠습니다. 일단 밤사이 뉴욕장의 분위기부터 살펴보시죠. 말씀드렸듯 내일은 휴장입니다. 따라서 오늘이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요. 휴일을 앞두고 뉴욕 증시 한산한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장을 움직일 만한 아주 뚜렷한 재료는 부재했던 하루였죠. 3대 지수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만이 유나이티드 헬스 급락의 영향으로 인해서 1.3% 비교적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보시면 장중까지 지수가 그래도 상승권에서 움직이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상승의 재료, 동력이 됐던 것은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미국과 일부 국가들 간의 무역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일본, 이탈리아 등의 고위 인사들과 만남을 가졌고 대화가 잘 진행이 됐다. 이런 언급을 내놨습니다. 특히 중국을 포함해서 많은 국가들이 협상을 원한다라고 언급한 점이 협상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장 마감 직전에는 옵션 만기일의 여파로요.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결국에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런 가운데 상품 선물 시장에서는 국제 유가가 이틀째 급등 흐름을 가져갑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 소식, 공급이 빠듯해질 거라는 우려 자리하고 있고요. WTI 기준으로 3%대의 오름세,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죠. 빅스는 오늘 9% 하향 안정화가 됐습니다. 다만 여전히 20선을 큰 폭으로 웃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변동성이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그래도 양호한 분위기 속에서 마감이 됐던 가운데 찜찜한 구석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었는데요. 다음 장 넘겨서 확인해 보시죠. 자,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가 간밤에 발표됐습니다. 마이너스 26.4로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전달 대비 38.9포인트나 떨어진 것이고요. 코로나 발발 직후였던 2020년 4월 이후 최대 월간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뉴욕 연은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발표됐었잖아요. 이거는 생각보다 양호하게 나왔었는데 엠파이어 스테이트는 뉴욕 딱 한 주만 커버를 하는 반면에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는 3개 주를 커버합니다. 따라서 커버하는 지리적 범위가 더 광범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들여다보시면 선행지표의 역할을 하는 신규 수주지수가 8.7에서 마이너스 34.2로 뚝 떨어졌고요. 물가 압력이 반영되어 있는 구매 가격 지수는 2022년 7월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두 번째 우려감. 찜찜한 구석은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조정권 혹은 약세권에 들어와 있는 가운데 더 깊은 조정에 빠질 것인가 아닌 것인가 이것을 가늠하는 것은 결국에는 경기 침체 여부가 될 겁니다. 로이터 통신이 월가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치렀습니다. 그 결과 이 1년 안에 경기 침체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45%로 보고 있고요. 전달의 25%보다 대폭 높아진 수준입니다. 그리고 미중 긴장, 기업 투심 위축을 그 주요한 요인으로 꼽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간밤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또 한 가지의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 대한 맹비난을 서슴지 않고 있다라는 포인트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발언을 보면 파월을 빠르게 해임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에게 연준 의장을 해임시킬 권한은 없습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트럼프는 자기 말을 잘 들을 정부 입장에 유리한 사람을 물색하고 있는 것이고 파월은 미국 경제 전반의 상황, 경제 데이터들, 그러니까 미국 전체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의 압박이 통해서 파월이 진짜로 해임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 그리고 나아가서 미국 전체의 신뢰 붕괴 문제로도 직결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 이슈가 어떻게 언폴드가 되는지 지켜보셔야겠죠. 자, 히트맵 열어봅니다. 간밤에 신 스틸러는 일라이 릴리와 유나이티드 헬스 두 종목이었습니다. 일라이 릴리 빅 뉴스가 나왔죠. 경구용 비만약인 오포글리프론의 3상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을 소화하면서 14%대의 급등으로 진행이 됐고요. 같은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 미국에서 가장 큰 보험사에 해당합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의 경우 이 부진한 실적 실망감에 20%대의 급락으로 진행이 됐는데 다만 우리 장으로의 영향력은 제한되는 종목이고요. 그 밖에 시총 상위주들 흐름 점검해 보시죠. 엔비디아 H20 수출 제한 소식을 이틀째 소화하면서 간밤에도 3% 가까운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TSMC의 호실적인 분위기를 반전시키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아쉬운 포인트. 애플은 그래도 1%대의 상승 흐름을 가져갔고요. 알파벳 반독점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라는 소식을 소화하며 1%대의 하락세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약보합권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GLJ 리서치 층에서 2분기 인도량이 부진할 것이다. 우리는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언급한 점 부담이었습니다. 종목 이슈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자, 일라이 릴리 말씀드렸다시피 최종 임상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그동안은 위고비, 오젬픽, 젯바운드 이런 약물들은 전부 다 주사제로 맞는 비만약이었는데 알약 형태로 우리가 경구용으로 먹는 약이 최종 임상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복용 환자들이 40주간 체중이 7.9% 감량됐다라고 하고요. 회사에서 원래 예상했던 레인지인 4에서 7%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일라이 릴리의 주가 급등했던 반면에 대표적인 경쟁사인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는 7%대 급락했다라는 특징을 가져가셔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장 마감 후에 넷플릭스의 실적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한마디로 비트앤레이즈 호실적을 전했는데요. 매출액이 12.5% 급증했고 순이익의 경우 25.2%, 그리고 이 EPS가 예상치를 웃돈 폭이 거의 20%가 훨씬 넘더라고요.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지금 그러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3%가량의 오름세를 그려가고 있고요. 지금 빅테크주들 가운데에서 첫 번째 실적 스타트를 끊어준 가운데 빅테크주들 가운데서는 아무래도 이제 물건을 직접 수입 수출하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관세 피난처다라는 인식 역시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애플입니다. 간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가 들려왔는데요. 이 팀 쿡 CEO가 애플을 관세 전쟁으로부터 구해냈다라는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러트닉 장관 등과 조용히 만남을 가져왔고 그 덕분에 스마트폰 관세 면제가 연장될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 기대감 덕분에 애플의 주가가 오를 수 있었던 것이고요. 다른 많은 CEO들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 실패한 가운데 이렇게 팀 쿡 CEO가 정부를 대하는 방식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언론의 평가가 들려오고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은 알파벳 소식. 구글이 온라인 광고 기술 시장에서 독점을 하고 있다. 지난 8월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인 21일부터 그렇다면 알파벳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이것을 결정하는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요. 재판 결과에 따라서 가장 핵심 사업 부문인 크롬이 매각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점 체크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전략은 어찌 세워보면 좋을까요? 민영 앵커 받아주시죠. 네, 어제 국내 증시 타산지석에 대한 기대감 속에 양지수 모두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타산지석이라는 것은 다른 곳에 무언가를 보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것에 대한 생각인 거겠죠. 어제 이 시간에 살폈었던 내용 중에 하나, 트럼프의 SNS 일본과의 협상에 진전이 있다라는 얘기였었습니다. 그것을 전하면서 우리가 관련해서 어떤 카드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기대, 그리고 협상이 우호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를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어찌 보면 미일 협상 진전 이슈가 다음 주에 있을 한국의 협상도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자극했을지 모릅니다. 거기에 금통위 동결 이슈 있었는데요. 5월 인하 가능성도 재개가 됐죠. 장 후반에 TSMC 호실적도 힘을 실어주면서 양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올라가는 종목이 훨씬 더 압도적이었습니다. 전약 후강으로 출발 대비 시간이 갈수록 꾸준하게 더 나아지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상승하는 종목 개수가 양 지수에서 훨씬 더 많았던 어제였죠. 다만 특정한 대형 섹터가 끌고 가는 완연한 상승장의 모습은 아니었고요. 반등을 시도하는 장의 시세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별 테마 순환이 굉장히 빨랐고 많은 섹터와 테마가 강세였는데요. 특히나 이재명 예비 후보의 일정이 테마 순환의 촉매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웹툰이나 콘텐츠, 게임 종목, 방위산업 일부 종목들의 강세가 그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관세 무풍에서 미국과의 협상력을 갖고 있는 조선 섹터 강세였고요. 상호 관세 면제 이슈가 부각되면서 태양광 쪽도 어제 올라가는 종목이 많았죠. 거기에 로봇도 다시 한번 회복을 보였고요. 웹툰 콘텐츠의 종목 강세, 미스터블루는 어제 상한가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이 TSMC 실적 영향으로 반도체 소부장도 오름세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제장을 놓고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다, 좋다, 이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 딱 하나 지켜볼 건 있습니다. 바로 원달러 환율이죠. 어제 이제 장 마감 기준으로 1,418원에서 끝났습니다. 4개월 내 최저이고요. 달러 인덱스가 22년 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죠. 보통 경기 침체 우려가 있을 때 안전자산으로 달러를 보는데 그래서 강달러 현상이 나타날 법도 하죠. 지금 미국발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달러에 대한 매도 움직임도 꽤 강합니다. 그래서 강달러 현상이 아니라 약달러 흐름 속에서 원달러 환율 역시나 1,418원까지 낮아져 있죠. 만약에 약달러 흐름이 계속될 경우에 외국인의 수급 측면에서는 우호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고환율 종목들은, 고환율 수혜주로 여겨지는 종목들은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일단은 지켜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장은 땅불바람 물마음 5가지 분야의 강세가 도드라지게 나타났는데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5가지 축이 있죠. 관세 관련한 이슈, 한한령 관련한 이슈, 조기 대션 이슈, 이렇게 들여다볼 분야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섹터 정리가 되겠습니다. 하나가 관세 쪽입니다. 어제 미국의 조선업재건에 한국이 필요하다라는 싱크탱크 관련해서 분석 의견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주가 다시 한번 강세 흐름을 기록했고요. 최근에 조선사들이 수주했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성과 조금 높게 받았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선업의 업황이 좋다라는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고요. 전력주도 어제 괜찮았죠. LS일렉트릭을 중심으로요. LS일렉트릭이 어제 6% 상승했는데 미국의 생산 거점을 구축한다. 텍사스 진영에 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또 AI에 대한 공약이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전력에 대한 이야기는 왜 잠잠하느냐, 이런 언론 보도 등도 많았습니다. LS일렉트릭 가운전선 강세 흐름이었고요. 태양광은 어제 전달드렸었죠. 폴리실리콘이나 웨이퍼 쪽에 상호관세 품목 면제 이슈가 좀 부각됐습니다. 그리고 한한령의 키워드로 봤을 때는 카지노 엔터 화장품이 되겠습니다. 엔터 쪽은 K콘텐츠 공약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과 호미들 중국에서 공연을 했다라는 소식 들려왔고요. 아이돌이죠. 여자아이들 미연 씨가 중국의 음악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라는 소식 등도 힘을 줬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쪽이요.
선수기라고 하죠. 여름이면 볕이 뜨겁다 보니 선크림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이를 앞두고 관련해서 선크림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는 ODM사들 주가 상승 꽤 좋았고요. 미국에서 최근에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합니다. 실리콘2, 잉글루드랩, 아모레, VT 등이 강세였고요. 요즘 카지노 분위기도 꽤 괜찮습니다. 곧 있으면 중국의 노동절입니다. 노동절 연휴에 중국인들이 관광을 많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리고 이제 무비자 입국도 진행이 되고 있죠. 관광 비자 관련해서 기대감이 꽤 높은 상황이고요. 한알령 완화 기대감, 롯데관광개발이나 파라다이스 흐름 좋습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롯데관광개발 어제장에서도 4% 상승이었는데요. 최근 보면 3월 달부터 정말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흐름은 어떤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파라다이스 역시나 기울기는 그보다 완만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최근 들어 우상향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속적으로 한알령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이쪽 섹터에도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세와 한알령 축, 다음 조기대선 축으로 가볼까요? 어제장에서는 말씀드렸던 방산, 방위 산업 관련해서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예비 후보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예비 후보에 관련한 행보에 시장이 초점을 맞춰지면서 관련해서 방산주들의 강세 있었고 개별 모멘텀도 더해졌습니다. 게임과 웹툰도 마찬가지고요. 조기대선 쪽에서 태양광 같은 경우도 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공약에 우호적인 부분을 꽤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연결을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네 번째 축은 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인벤티지랩 그리고 펩트론 등의 종목이 어제 장중에 강세였죠. 4월 말에 있을 암호화폐 일정과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 미국의 국채금리요. 그리고 기술 수출과 비만 쪽의 모멘텀이 더해진 점, 생물보안법 이슈도 꽤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반도체 쪽은 TSMC 실적.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호재가 나왔고 호재성 이슈에 반응을 보인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어제 꽤 만족스러운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관세에 대한 불안감이 옅어지는 쪽, 바로 화장품을 좀 자세히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어떨 때 특정 섹터를 들여다보는가 보면 정말 못 가던 종목들이 함께 양봉을 그리면서 올라갈 때 이 섹터 무슨 일 있나? 라는 기대를 갖게 되죠. 어제 그런 맥락에서 최근에 좀 산발적으로 흐름이 좀 좋던 종목들이 있기는 했었으나 다 함께 가는 분위기가 형성됐던 화장품이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 잉글루드랩, CNC 인터내셔널. 어찌 보면 화장품 섹터 내에서 참 못난이 종목들이었었는데 이들이 어제 함께 양봉을 그려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어제 4%, 잉글루드랩 16%, CNC 인터내셔널 8%. 아모레퍼시픽은 최근에 단발성으로 올랐다, 또 보합이었다 이런 흐름을 반복하긴 했는데 어제 그래도 시장과 함께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이들이 왜 못난이었냐면요. 작년 하반기 시세 보시면 참 도드라지게 많이 빠지기도 했었기 때문입니다. 상반기는 사실 작년 상반기 거의 모든 화장품주가 거의 K뷰티의 위상을 보여주며 질주를 했었고요. 작년 하반기 다 같이 떨어지는 분위기였었죠. 그런데 이들은 작년 상반기 질주할 때는 남들만큼 못 오르고 빠질 때는 함께 빠졌기 때문에 못난이 타이틀을 씌웠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아모레퍼시픽과 잉글루드랩 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장에서도 함께 양봉을 나타냈죠. 올해도 작년에도 못 갔던 CNC 인터는 어제 그래도 상승에 동참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못난이들이 양봉을 그려줬다라는 점에서 화장품 섹터에 무엇이 달라지는가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대형주인 아모레퍼시픽의 반등이 의미가 있었고요. 못난이들의 양봉이라는 건 결국 화장품 섹터의 유동성이 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그려볼 수 있겠죠. 올해 이제 1분기 3월에 수출 지표가 회복을 기록하면서 작년 하반기에 화장품 섹터를 끌어내렸었던 이제 상반기만큼 팔릴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일정 부분
줄여줬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K-뷰티가 브랜드 파워를 다시금 증명해줄지 봐야 될 텐데요. 각 분야별로 한번 내용을 들여다보죠. 일단은 화장품도 지금 수출 비중이 꽤 크다 보니까 관세에 대한 압박을 받지 않겠는가라는 목소리가 있었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을 크게 키울 필요가 없다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 여력이 악화될 경우에 어차피 모든 국가에서 관세 부담을 지고 가기 때문에 한국의 조금 상대적으로 싼 가격인 화장품들 더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목소리가 있고요. 화장품은 관세 가격 민감도가 낮다라는 겁니다. 내 피부에 좋으면 그 정도 지출은 얼마든지 감내한다라는 것이죠. 필수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부 브랜드력을 갖춘 업체들은 관세로 인해 가격 부담이 생긴다면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겠다라는 입장을 드러내고도 있죠. 결국 경쟁력을 갖춘 이들에게는 이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3월 누적 수출 데이터를 보면 주요 수출국에서 미국과 일본 견조하고요. 유럽으로 수출은 폭증을 했습니다. 중국으로 역성장폭 역시나 줄어들었죠.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여전히 K-브랜드력이 견고하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한한령 완화에 대한 기대는 이제 플러스 알파, 덤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선전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 대장은 실리콘2, APR, 펌텍코리아 등을 볼 수 있겠죠. 실리콘2 유통 쪽이고요. APR은 승승장구하는 화장품주의 대표 주자가 되겠습니다. 미용 기기와 화장품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도 용기 쪽이죠. APR은 정말 굴욕이 없는 시세를 올해 이어가고 있네요. 잠깐 변동을 보이긴 했었으나 여전히 강합니다. 펌텍코리아는 최근 들어서 시세가 더 도드라지고 있죠. 자, 지역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미국 외에도 유럽과 중동으로도 한국 화장품 수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럽이요. 일본 수출을 뛰어넘는 수준까지 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매출에서 유럽향 매출이 늘어나는 곳을 함께 체크를 해야겠죠. 아모레퍼시픽, APR, 실리콘2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한 3년 사이에 유럽향 매출이 9배 정도 늘었다.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네요. 자, 용기. 한국 화장품 수출이 늘면 그거 어디에서 담겠습니까? 용기 회사에서 담아서 수출이 되겠죠. 그래서 펌텍코리아가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유리 용기도 최근 디자인 측면 혹은 친환경 측면에서 강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런 기업으로는 SMCG 거론이 많이 됩니다. 저희 시간에 이제 김태성 본부장도 SMCG 관심을 갖자라는 얘기를 꽤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어제장이 13% 추가 상승을 더하면서 최근에 계속된 양봉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토록 한국 화장품에 대한 브랜드 인지력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데이터가 뒷받침을 해주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곳에서 생산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화장품 생산 인프라 역시나 더 강화되고 확장될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한국 화장품 업계에는 나쁘지 않은 이슈인 거고요. 많은 화장품 브랜드의 생산을 맡고 있는 한국콜마, 코스메스 등등의 ODM, OEM사 역시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계절적 측면인 선수기, 미국에서 한국 생산 선크림을 사재기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한국콜마, 코스맥스 혹은 선진뷰티 사이언스 등을 체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전체적으로 화장품 진영에 우호적인 내용들을 취합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개별 종목별로 브랜드 경쟁력이 뒤처지는 곳들은 좀 따로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분위기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는 점에서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길게 해보네요. 자, 밸류체인 보도록 할까요? 종합사 이 정도가 되겠고요. OEM, ODM사, 그리고 브랜드샵. 사실 OEM, ODM사에서는 어제 시세로는 잉글로드 랩이 정말 좋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용기 측면에선 앞서 봤던 SMCG 보이고요. 원료 쪽에서 선진뷰티 사이언스, 따로 좀 떼서 다이소에 혹은 선케어에 특화된 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에 있는 종목 중에 어제 하락한 종목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어제 화장품 쪽에 꽤 많은 유동성이 집중됐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꾸준히 올라가는 계속된 질주를 보이는 화장품주를 봐야 될까요? 아니면 낙폭과대에서 반등을 준 종목들을 봐야 될까요? 참 고민되는 시점입니다. 정말 꾸준하게 나름의 우상향을 기록하는 것은 APR인 것 같고요. 최근 시세로 선진뷰티사이언스도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잉글로드랩과 SMCG는 최근에 단기 시세가 너무나 좋아서 추가된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게 되겠고요. VT나 CNC 인터는 올해 상승률은 좀 부진한데 VT와 CNC 인터 차이는 명확하죠. VT는 오르다가 조정을 받았다가 회복하는 국면이면 CNC는 계속적으로 조금 부진하다가 어제장에서 올라가는 국면이었다. 이 정도 체크가 되겠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압축을 해봐야 될지 APR일까요? 실리콘툴까요? 아니면 한국콜마일지? 선진뷰티사이언스일지, SMCG일지 잠시 후에 출연진들 모셔서 종목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눈에 띄는 섹터로 화장품을 살펴봤고요. 화장품 업종의 1분기 실적 일정까지 넣어봤습니다. 4월은 크게 이슈될 종목들은 아니니까요. 이제 5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5월 1주차, 2주차 엄청나게 바빠질 걸로 보이네요. 3주차와 4주차까지 체크가 필요한데요. 밤사이 미국에서도 이제 화장품 종목들은 나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화장품에 대한 시각 정리 꾸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비만 치료제이죠. 어제 장중에는 화장품주가 좋았고요. 시간 외 시세로 봤을 때는 웹툰이나 이런 정책 관련 기대 있는 쪽의 시세가 있었고요. 그리고 대체거래소 애프터마켓으로 봤을 때는 비만 치료제 종목이 꽤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하우스요. 그 부분은 맨 뒤에 간략하게만 넣어볼 거고요. 자, 비만 치료제 쪽 살펴보죠. 비만 치료제 시장은 골드만삭스의 전망에 따르면 2030년 136조로 큰 시장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 주사제의 한계에 좀 직면해 있죠. 부작용이라던가 가격이라던가 너무 빈번하게 자주 주사를 맞아야 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업계에서는 환자의 접근성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쯤 됐을 때 체중이 얼마나 줄어드는가를 넘어서서 얼마나 적게 투약하고 그 효능이 얼마나 지속되느냐 쪽으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 맞는 것보다 장기 지속형 주사제 한 달에 한 번 맞는 것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고요. 조금 더 편의성이 뛰어나 먹는 것에 대한 치료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장기 지속형 주사제 쪽에서는 펩트론과 인벤티지랩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경구용으로는 국내에서 D&D 파마텍, 삼천당 제약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구용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많이 높아지고 있죠. 4월 들어서만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 건수가 63개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경구용 상용화를 가장 빨리 어디서 하게 될까요? 지금 노보노디스크의 리벨서스 같은 경우 경구용 치료제인데 비만 치료제는 허가가 안 났습니다. 당뇨병 치료제로만 허가가 나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가운데 가장 앞설 것으로 기대되는 게 바로 일라에릴리 거죠. 일라에릴리의 오르포글리프론이 개발 중이고요. 임상 3상 결과를 밤사이에 받아들었습니다. 그 소식으로 인해서 일라에릴리가 무려 14%나 급등했고요. 그 뒤를 아스트라제네카, 스위스 로슈, 중국의 항서제약 등등에서 이 관련 치료제 개발에 뛰어든 해외 기업들도 꽤 많은 상황입니다. 다만 암젠과 화이자는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개발을 중단했죠. 낮은 생체 이용률이나 흡수 보조 기술 등의 조금 한계를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국내에서는 경구용 치료 업체로 어떻게 분류를 해볼 수 있을까요? 한미약품, HK이노엔 이런 쪽도 있을 거고요. DXVX 경구용 치료제 개발 중이고 특허 출원 소식도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과 D&D 파마 이쪽으로 지금 시장의 관심은 꽤 많이 경구용 키워드로 봤을 때는 쏠려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시장에서는 시세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들이 그렇게 뛰어났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올릭스나 펩트론이나 인벤티지랩 이런 쪽에 조금 더 시장의 관심을 받았던 바가 있었는데요. 다만 삼천당제약과 D&D 파마텍 다시 한번 관심을 받아갈 수 있을지 이 대목이 눈에 띕니다. 바로 일라에릴리의 소식이죠. 밤에 14% 급등을 보였는데요. 경구용 GLP-1 후보 물질인 오포글리프론의 성공적인 임상 3상
임상 결과를 전했습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평균 혈당과 평균 체중을 꽤 많이 낮춰줬고 이것이 주사형보다 크게 밀리지 않는 효능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거기다 일라이 릴리 측에서는 이 제품을 판매하게 될 경우 공급 제약 없이 빠르게 원하는 수요만큼 내줄 수 있다라는 입장까지 드러냈습니다. 그 이슈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일라이 릴리의 주가 급등이 나타났죠. 그러면 생각해볼 문제는 최근 들어서 GLP-1 치료제에 대해서 여러 부작용 우려 등이 있었는데 일라이 릴리가 경구용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비만 당뇨 치료제에 관심을 자극하는가? 관심이 자극된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수급이 집중될 여지가 있다라는 거겠죠. 일라이 릴리의 경구용 참전은 시장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겁니다. 어디든 대장의 참전은 시장 파이를 키우기 마련이죠. 그리고 경구용만 관심을 받게 될지 아니면 지금 장기 지속형 주사제까지 같이 관심을 받게 될지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경구용만 관심을 받는다면 다른 쪽이 좀 처지게 될 것이고요. 장기 지속형 주사제까지 관심을 받는다면 다른 쪽도 같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일단 D&D 파마텍과 삼천당 제약이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올랐습니다. 경구용 관련한 기술 등이 조금 이들 기업에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관심도를 키워갈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시점이고요. 어제 대체거래소 애프터마켓에서 가장 강했던 것은 펩트론입니다. 펩트론이 어제 장중에도 일라이 릴리 관련한 기대감에 5% 올랐다가 대체거래소 애프터마켓에서는 20%의 상승을 나타냈죠. 펩트론은 사실 경구용이 아닙니다. 장기 지속형 주사 관련한 스마트 대포로 일라이 릴리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런데 왜 경구용 이슈에 펩트론이 반응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펩트론의 대체거래소 시세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겐 당연히 반가운 뉴스입니다. 그리고 오늘 1일간은 펩트론은 공매도 금지이기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만 당뇨 쪽 일라이 릴리의 뉴스가 어디로 온기를 번져나가게 해줄지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만 당뇨 밸류체인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GLP-1 관련, 경구용 관련, 장기 지속형 관련 이렇게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이슈가 있었던 내용들 들여다본 거고요. 오늘장 연결고리 앞서 본 내용에 대한 요약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은 미국장에서 좀 혼조마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휴장을 앞뒀기 때문에 오늘 공격적인 배팅에 대한 기대 자체는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예의주시해야겠죠. 달러 약세가 지속될 경우 외국인 수급에는 우호적일 수 있습니다. 고환율 수혜주는 조금 변수로 봐야 되겠지만요. 다만 최근에 원달러 환율의 급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약달러다라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체크는 필요합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아무도 미국과 경쟁하지 못한다. 모든 결정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한다라는 멘트를 냈죠. 이것이 계속 뭐 불편하게 진행되면 히토류나 혹은 딥시크 관련한 종목들의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오늘 그 정도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젠슨항은 좋은 친구다라고 얘기하지만 젠슨항은 중국으로 가서 일단 새로운 루트를 좀 고민하는 것인지 젠슨항은 중국은 엔비디아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계속 협력하길 희망한다라는 발언을 내고 있고요. TSMC가 그래도 힘을 주는 발언을 줬습니다. 올해 AI 반도체 매출 2배 늘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반도체 진영에 힘을 보태는 뉴스 하나가 있었고요. 중국의 창신 반도체가 올해 D램 생산량 68% 늘린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D램의 3강 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아니라 여기에 창신 반도체까지 다 끼워 넣어서 이쪽의 점유율을 좀 빼앗기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일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자, 조기 대선에서는 AI 육성 공약이 쏟아집니다. 뭐 100조, 200조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AI를 육성하기 위해서 반도체 칩 설계,
설계 이런 쪽으로도 관심이 올라갈 여지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디자인 하우스 등의 종목들, 칩 설계 관련한 종목들도 일부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대체거래소 애프터마켓에서 가온칩스나 에이징랜드 등의 종목이 5에서 6% 올랐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전력이나 원전도 뒤따라서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죠. 자, 오늘 이재명 예비 후보가 대구 웹툰 도서관에 방문한다. 어제 전달드린 바가 있었는데 일단 시간 외까지 와이랩이나 핑거스토리 등등의 종목들 올랐던 바가 있습니다. 앞서 봤던 화장품과 일라이릴리 이슈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요. 정책 관련해서 혹은 전력기기 관련해서 워낙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한 번 더 일단 전력기기 밸류체인 넣어갑니다. 왜냐하면 AI에 대한 공약은 차고 넘치는데 정말 실무단에서 고민하게 되는 그 전력을 어떻게 조달할 건데 라는 고민도 같이 뒤따라야 되겠죠. 일단은 조금의 피크아웃 분위기를 형성하며 꽤 빠졌었던 전력기기 쪽. 얼마 전에 미나앵커가 브리핑 잡아주시고 분위기가 꽤 좋아지기도 했었는데 더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정책 테마주로는 어제 보여드린 내용 한 번 더 체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시장의 흐름들, 그 속의 이슈들 좀 깊이 살펴봤고요. 섹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섹터 브리핑 주제에 맞춰서 의상도 함께 준비하셨다고 하는 미나 앵커 만나보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엔터주를 준비한 만큼 조금은 가볍게 그리고 아이돌처럼 입어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요. 기분 좋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시장의 관심은 관세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엔터주들도 끊임없이 관심을 받고 있는 요즘인데요. 어제 시세를 보시더라도 SM, YG엔터, JYP엔터, 디어유까지 대체적으로 빨간불을 켜냈고요. 특히나 SM이라든지 디어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SM 관련 종목들이 어제 가장 큰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SM이 7%대로 애프터마켓에서도 강세 흐름 기록했고요. 디어유는 10% 넘는 강세 흐름 기록했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대표적으로 SM의 월봉 차트를 위치해 봤는데요. 대체적으로 이 엔터주들의 주가 흐름이 SM과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월봉 그래프인데 대체적으로 2023년에 고점을 찍고 그 이후에 2024년 동안은 주가가 조정을 받다가 올해 들어서 다시 고개를 들며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는 흐름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SM도 2023년에 16만 원 선까지 고점을 찍었고 올해 들어서 11만 원 선까지 돌파해내며 그때의 고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엔터 4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엔터주들의 주가는 왜 이렇게 좋은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결국의 답은 한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관세 이슈도 있기는 합니다만 결국에는 중국의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계속해서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는 건데요. 따라서 모두가 시작에서 트럼프의 입을 보며 관세 무풍지대를 찾을 때 엔터주주들은 트럼프의 입보다는 중국의 뉴스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올해 정말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알령 해제 기대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진짜 그걸 뒷받침해주는 활동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대감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있는 건데요. 올해 2월에는 SM과 텐센트 뮤직이 협업을 해서 중국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을 했고요. 3월 말에는 중국 상하이에서 NCT 위시의 신규 앨범과 관련해 중국 매체와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했다는 점도 한알령 해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한국 국적 래퍼인 호미들이 8년 만에 중국에서 공연을 했다라는 점이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 한다면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아티스트가 중국에서 공연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한국 트로트 가수인 윤수현이 중국에서 또 한번 공연을 했다는 점, 따라서 중국의 모델 복귀 신호탄이 되지는 않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는 시점인 거죠. 그리고 9월에는 드림 콘서트가 개최될 것이라는 보도 내용 많이들 접하셨을 텐데요. 이 드림 콘서트는 대형 기획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중소형 기획사들의 아티스트들까지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콘서트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 드림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알령이 해제가 됐구나라고 인식해 볼 수 있는 시점인 겁니다.
자, 그러면 4대 엔터사들 이제 곧 있으면 1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될 텐데요. 그 실적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이 부분도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SM과 JYP를 한 뭉탱이로 이렇게 묶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이브와 YG엔터도 하나의 묶음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그룹은 약간 다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SM과 JYP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분기 대비 수익성 측면은 약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컨센서스에는 부합할 것이라는 전망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이브와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대비 수익성은 성장하겠지만 컨센서스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은 즉슨 결국 시장이 컨센서스를 기준으로 실적을 바라볼 것이느냐, 아니면 그 전에 비해서 그래도 숫자가 개선이 되고 있구나, 이 부분에 중점을 둘 것이느냐에 따라서 엔터 4사의 주가 흐름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겠죠. 따라서 실적이 발표된 이후의 주가 흐름 보시면서 이 안에서 종목 선별 해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1분기 실적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좋지는 못할 수 있다라는 점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괜찮다라는 쪽으로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알령 해제에 대한 전망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있다라는 점이 작용이 되고 있고요. 또 강달러 수혜가 예상되는 대표적인 섹터가 엔터주들이라는 점, 그리고 엔터 산업 자체의 성장 사이클이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짚어냈는데요. 그리고 증권사별로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를 잡아봤는데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밸류 부담이라든지 실적 실망감이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됐고 올해부터는 주가가 오를 것이다 라는 점이었는데요. 따라서 최근의 주가 조정은 매수 기회로 삼아봐야 한다라는 의견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관세로 변동성이 초래될 수는 있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중국 개방이다. 그러니까 중국이 문을 열 경우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수혜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본 거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비용 없이 중국향 판권 매출만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부담 별거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앨범 역성장 사이클이 이제는 끝나고 2분기부터 앨범 판매량 등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된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객 수도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서구권 모객 수는 그러니까 올해 기확정된 서구권 모객 수는 2024년 수치의 160%까지 도달했다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겠죠. 그리고 가장 또 궁금해할 만한 미중 갈등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미중 관세 전쟁이 너무 치열해지다 보니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이 우리나라 엔터사, 한알령 해제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너무 미국에만 포커스하다 보니 한알령 해제가 늦춰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일각에서는 조금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정리해 본 건데요. 우선 첫 번째 시나리오, 미중 갈등이 격화될 경우입니다. 지금 중국은 미중 갈등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내수 소비를 촉진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공연을 많이 개최하는 게 중국 입장에서도 돈을 벌기에 좋을 테니까 아쉬울 게 없는 게임이다라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그리고 4월 9일 중국은 미국 영화 수입 금지를 고려한다라는 내용을 보도로 내놨는데, 그 때문에 한국 콘텐츠의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맥락은 공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것이라는 내러티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과 중국이 극적 화해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미중 갈등이 봉합이 되더라도 한알령을 지속할 명분은 없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한알령의 주요 이유는 사드였는데 미국과 중국이 극적 화해를 한다면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서 눈치 볼 이유가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결론적으로 결국에는 좋다라는 겁니다. 업황 개선 시그널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메가 IP들의 주력 활동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 BTS의 완전체 복귀가 있겠죠. 그리고 한알령 해제 시에 중국 본토에서 스타디움 규모 공연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모객 수를 정말 많이 끌어당길 수 있다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객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 수치로 정리해드렸으니까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티켓 값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전망도 탄탄하게 쌓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엔터사들 내에서 어떤 종목들을 바라봐야 할까? SM 보도록 할 텐데요. SM이 지금 증권가에서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투자 모멘텀들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회사들이 지금 정돈이 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모멘텀으로 짚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SM, CNC의 매각과 관련해서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지금 가장 적자 규모가 큰 자회사가 SM, CNC인데 이거를 매각함에 따라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 보시면 좋겠고요. 디어유 연결 편입 효과도 좋을 것이다 라는 점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짚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NCT 위시라든지 하츠2하츠 같은 이 신규 IP들의 활약이 도드라질 것이다 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에스파가 2024년부터 북미 투어를 전개했기 때문에 이 월드 투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북미 시장을 공략한다라는 점에서도 기대 포인트 짚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SM은 또 한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요. 지배구조를 살펴보시면 흥미로운 점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SM의 최대 주주는 카카오고 카카오의 외국인 최대 주주는 맥시모 PTE인데 이 맥시모 PTE는 중국 텐센트의 자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알령이 해제될 경우에는 중국과 이러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SM 아티스트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적과 관련해서 작년 매출 중에 공연 비중은 38.7%를 기록했는데 이를 기반으로 해서 올해 매출 기준은 1조 클럽에 가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 금융감독원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작년 매출액은 9,897억 원이었기 때문에 1조 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SM과 연관성을 갖고 있는 디어유 쪽으로도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관점부터 장기적인 관점까지 투자 모멘텀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가장 기대감이 높은 투자 모멘텀은 피지 결제 도입이었습니다. 지급 수수료 비중을 45%에서 34%까지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포인트 갖추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면 실적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생기겠죠. 그리고 앱 결제 가격이 상향될 경우에는 매출액이 상향될 것이고 이는 또 한 번 이익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MD 사업,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콘서트 수가 늘어나게 되고 모객 수가 늘어나게 된다면 MD 매출도 또 한 번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점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대 포인트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디어유 자체가 팬과 아티스트가 소통하는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굿즈 사업화에도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디어유는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7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점 수급적으로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알령 기대감은 여전하고 관세 전쟁에서도 오히려 메리트를 누려볼 수 있는 엔터주들인데요. 그 안에서 본격적으로 수혜를 누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어떤 것일지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미국 휴장도 있기 때문에 주말 앞두고 투자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좀 고민이 되네요. 그 고민을 함께 나눌 두 분을 모셨습니다. SK증권의 조성우 부장님 그리고 모처럼 뵙는 기존의 우리 원년 멤버이시죠. 김진만 위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조성우 부장님께 먼저 시장 질문을 드리고 진만쌤과 이야기 또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우 부장님, 일단 어제장은 뉴욕장 보고 약간 걱정을 했었는데 그 전날 우리가 약간 흔들렸던 거에서 반발 매수가 들어왔나라는 생각도 있었고 네. 올라가는 종목들, 섹터들 전방위적으로 괜찮았거든요. 네. 어떻게 시장 판단하고 계세요? 저는 그러니까 여기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그냥 빠지면 사세요. 근데 이제 오르면 따라가지는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그러니까 바닥에 대한 인식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리스크도 이제 뭐 서서히 좀 뭐 이제 내성을 뭐 확보한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커지고 있고.
뭐 내성을 확보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너 어디까지 하는지 한번 보자 뭐 이런 심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지금 시장은 흔들림이 나왔을 때는 저가 매수세가 존재한다는 거는 분명히 좀 확인이 됐고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추세적으로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물음표는 여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제 이 박스권 트레이딩으로 계속 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요. 뭐 어제 시장 우리가 좀 뭐 선전했다고는 하지만 또 그저께 좀 일부분 선 반영된 측면들도 있었고 또 장중에 또 뭐 미국의 어떤 선물 동향이나 장중의 이슈들이 조금 더 이제 매수세를 강화하는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요. 시장이 비교적 선전했고 또 주간 단위로 보게 되면 확실히 뉴욕 증시보다는 우리 시장이 선전했다라는 점 분명히 좀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사실 뭐 이런 가운데서도 좀 아쉬운 것은 일단 좀 환율이 좀 많이 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좀 외국인 매수가 좀 이렇다 할 수준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일단 어제 코스닥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모처럼 좀 들어온 모습이기는 했습니다만 이건 좀 환율 영향이라고 보기보다는요. 좀 일부 이제 그 액티브 성격의 외국인 자금들이 코스닥 쪽에서 좀 플레이를 한 게 아닌가. 특히나 이제 바이오 쪽 중심으로 그렇게 제한적으로 좀 수급이 들어온 것 같고 지금 사실 이제 이 환율 가지고 이런저런 좀 여러분들의 좀 말씀이 좀 많습니다. 환율이 이렇게나 떨어졌는데 왜 외국인이 이렇게 안 들어오지라는 그런 좀 물음표를 가지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신데 지금 원화 강세라고 보긴 그렇고요. 달러 약세 반대급부에서 지금 환율이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라서 환율이 떨어진 게 일단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환율 기조에도 외국인이 좀 속시원히 좀 사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코스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제까지 이번 주 외국인이 1조 1,000억 정도 팔았고요. 지난주는 더 했어요. 지난주에는 외국인이 거의 4조 원을 코스피를 좀 팔았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환율 기조가 어느 정도 좀 지탱이 되면서 이제 대내적으로 좀 원화 강세 요인들이 좀 하나둘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는요. 그랬을 때는 저는 외국인과 환율의 어떤 이 괴리는 빠르게 축소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계속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은 떨어졌는데 왜 외국인이 안 사라기보다는 환율이 이만큼 떨어져서 버텨주면 외국인도 이제는 못 이기고 들어올 것이다 쪽으로 그렇게 보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외국인의 수급 유입을 좀 기다려 보면서 그것을 준비하는 빠질 때 모아가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겁니다. 좋습니다. 조성호 부장님의 시장에 대한 뷰 한 번 더 확인을 받아봤고요. 자, 간만이죠. 진만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저희 진만쌤과 다시 튜뉴세븐 함께하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동안 시장관이 어떻게 바뀌셨는지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잡아주시죠. 네,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 빠진 돈이 그래도 이제 외부로 많이 유출이 되면서 그래도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긍정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됐던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미국 지수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수급을 반사수혜를 받았던 게 유럽 쪽과 그다음에 중국 쪽 증시가 많이 올랐었는데 최근에 마찬가지로 이제 일본과 마찬가지로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급락을 했다가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차트가 비슷합니다. 일본, 한국, 그다음에 유럽과 중국 같이 이제 보시면은 비슷하게 바닥권을 잡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그래도 빠르게 회복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지만 여기서 더 올라갈 힘이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의문이 좀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수급이 동반되지 않는 이상 박스권 장세가 형성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수급이나 혹은 이제 재료 따라서 올라가는 시장이 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달러 인덱스와 비트코인의 차트가 좀 역행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즉 이제 생각보다 나스닥과 커플링 됐었던 혹은 S&P와 좀 커플링 됐었던 이제 비트코인이 그래도 이제 조금 역행을 하게 되면서 이제 즉 이제 위험 자산이나 달러 자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조금 이제 눈치 혹은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조금 더 이제 내수 부양책이나 혹은 경기 부양책을 빠르게 내어 놓는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빠르게 2,600선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이제 벚꽃 대선 혹은 이제 6월 정도의 대선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마찬가지로 내수 경기 부양책에 따른 외국인들의 수급 효과를 좀 기대를 하고 있다. 오히려 이제 빠른 이제 경기 부양책이 나오게 될 경우에 아까 이제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날아갔던 외국인 수급들이 동반이 될 경우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실적 플레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기술주들 기존에 많이 올랐던 부분들 반도체나 혹은 2차 전지 그다음에 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좀 선별적으로 다른 시각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즉 이제 공매도가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선별적으로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안 됐었으니까 선물 매도를 하거나 혹은 이제 전체적으로 패시브 자금들을 다 이탈을 시키면서 지수를 내렸는데 지금은 그래도 섹터별로 이제 선별적인 수급이 보이니까 외국인들의 수급 혹은 이제 기관 쪽 바닥에서 나오는 이제 연기금 쪽 수급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주의 플레이 혹은 이제 조금 이제 관세의 영향 혹은 이제 자유로운 섹터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바이커를 외쳐도 되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전에 직전 고점을 돌파하기에는 많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보셔서 네. 분명히 이제 올라가는 섹터는 존재를 하고요. 지수가 빠졌지만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지수가 빠졌지만 신고가를 나오는 섹터와 종목들은 매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잘 노려서 이제 수익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관련해서 이제 또 다시 복귀를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또 소통할 수 있을 만한 창구들 마련해 놨으니까 이제 저와 함께 소통하실 분들 밑에서 한 번 정도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보는 시장의 뷰 한번 맛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만쌤과 조성호 부장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조성호 부장님, 뭔가 솔직 담백하게 좀 속 시원한 답변을 주신다라고 시청자분들이 이제 글을 올려주고 계신데 지금부터 섹터나 이슈 측면에서도 부장님의 시각 궁금합니다. 일단 TSMC부터 가볼게요. 네. 워낙 반도체에 대해서 쫄려도 물려도 사라라는 네. 얘기를 계속해서 주고 계셨었는데 이 TSMC의 실적이 괜찮았고 TSMC가 AI 반도체 생산에 대한 긍정적인 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진영에 대한 TSMC 이슈로 끌고 올 수 있는 내용 궁금하고요. 네. 또 하나가 요즘 디자인 하우스 쪽 시세가 좀 괜찮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AI 육성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 AI 설계를 맡아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쪽들, 설계 파트너사들 이렇게 해서 엮이면서 주가 강세를 보여요. 어찌 보면 정책 테마로도 좀 엮여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관련해서도 내용 좀 짚어주시죠. 질문이 디테일해서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답변을 드릴게요. 좋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TSMC의 호실적의 배경은 선주문이었습니다. 선주문. 그러니까 관세 인상 이전에 미리 좀 주문을 땡기자라는 거기 때문에 이 실적의 어떤 이면에는 사실은 앞으로의 우려감도 반영이 된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TSMC에서는 뭐 향후의 가이던스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전망을 계속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쪽에서 실적이 한번 확 튀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붙는 굴레 같은 것이 바로 기저 효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는 이렇게 실적이 폭증했다는 부분들은 여러분 그 3월에 미국의 PCE 보셨을 때 PCE 지표에서 자동차 구매량이 일시적으로 확 늘어난 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것도 역시 관세 인상 전에 자동차 구매를 미리 좀 서둘러서 했던 그런 것들이 지표에 좀 반영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결국엔 관세 우려가 그 실적에 얼마만큼의 좀 지분을 더 넣었느냐를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TSMC의 이런 어떤 실적의 배경은 어디까지나 논리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HBM 논리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HBM 쪽에 대해서 계속 노이즈가 있는 상황에서 TSMC의 이 호실적이 관세로 인한 선주문이 반영됐다라는 것은 저는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HBM 쪽은 노이즈가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내심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답변은 요즘에 반도체 설계가 좋다라는 것은 이것은 HBM 논리와는 약간 좀 결이 다릅니다. 이를테면 이제 딥시크가 등장한 이후에 이 AI를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인식이 시장에서 확대돼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반도체 설계주가 촉발된 시점이 바로 그때와 맥을 같이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AI의 어떤 가속기 개념에서 CXL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제 그런 쪽, 맞춤 반도체라는 것이 반드시 HBM3가 탑재된 H100이 들어간 이 워크스테이션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이제 연산이 충분히 이제 가능한 어떤 그런 환경으로 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반도체 설계라는 것이 반드시 HBM 쪽에 그런 진영의 논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D램과 CPU와 메인보드를 잘 조합해가지고 속도를 빠르게 하는 그 개념이 바로 CXL이거든요. 이 개념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HBM 빠져있는 논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AI 쪽에서의 어떤 정책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건데, 자,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해 드리자면 거기서 정책 기대감이라는 것이 지금 중소형주나 코스닥 쪽에 더 강하게 반영되고 네. 있습니다. 어제도 외국인이 코스닥을 들어왔고요. 최근에 시장 반등할 때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의 시세가 더 활발하다는 것은 앞서 제가 서두에 시황 전망을 말씀드렸다시피 바닥은 확인했지만 위로 갈지에 대해서 물음표가 있는 것이 지금 매크로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바닥은 확인됐기 때문에 우리가 잘 트레이딩만 한다면 충분히 수익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쪽은 투자자들은 이제 코스닥을 주목하고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시원치 않더라도 소부장을 움직이는 게 바로 그런 논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명확하게 시장에 대해서 어떤 시각이신지를 중간중간 계속 섞어주시니까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조성호 부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이제 조성호 부장님이 완벽하게 투자연수 세븐과 저에게 적응하셨다라는 느낌이.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약간 좀 딱딱하게 말씀 주실 때도 있으셨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부장님의 뷰를 오롯이 표출을 해주고 계셔서 들으면서 저도 같이 빨려들고 있습니다. 자, 진만쌤. 반도체에 대한 시각 TSMC 실적과 더불어서 종목으로 좀 압축해서 주실까요? 네, 일단 당연한 이야기지만 TSMC 실적이 좋으면 엔비디아 실적이 보통 연계가 돼서 같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단기간은 이제 HBM 쪽이 수급은 좀 받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의외로 지금 이제 낸드 쪽 혹은 이제 기존에 있던 레거시 반도체 쪽의 기관과 외국인 쪽 수급이 물려 있는 수급이 꽤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시게 되면 중국향 혹은 이제 뭐 지금 아까 이제 딥시크 이야기도 계속 나오게 되는데 딥시크 뭐 H20 관련된 이야기가 지속이 되고 혹은 이제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가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든 결국에는 중국 쪽 AI 매출을 놓고 싶지 않아 하는 게 지금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AI 반도체보다는 의외로 낸드 쪽 수급이 같이 모일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테스죠. 테스를 코멘트 할 수밖에 없는데 생각보다 지금 이제 가장 이제 수주 잔고가 탄탄하게 쌓여 있는 기업들이 이런 하락장 혹은 이제 박스권 장세에서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되는 시점에서 오히려 수급 몰림 현상 혹은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 쪽에 몰린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은 AI 반도체도 물론 단체적으로 좋겠지만 노이즈가 너무나 많습니다. 즉 이제 오늘 3% 올랐다가 내일 5% 빠지는 그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우하향하는 그런 그림보다는 그래도 이제 디램과 낸드 쪽 이제 아까 말씀 코멘트 드린 테스나 혹은 이제 윈테스트 같은 그런 기업들이 바닥권에서 올라갔었을 때 좀 우상향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코멘트를 드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서 네. 일단 TSMC를 필두해서 전체적으로 아마 1분기 실적이 되게 좋게 나올 겁니다. 수출 데이터도 보셨겠지만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먼저 땡겨간 물량들이 꽤나 많고요. 분명히 이제 이 부분들이 1분기 혹은 이제 2분기까지 반영이 되게 되면서 생각보다 이제 좀 좋은 이제 주가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언제 부러지느냐가 중요한데 결국에는 1분기, 2분기 때 미국 그 빅테크 기업들이 가이던스 제시를 할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결국엔 투자를 축소를 하게 되면은 지금 있었던 수주 잔고나 혹은 미래에 대한 매출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물량이 들어왔다 빠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단기간으로는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이전에 한 번 정도 분명히 랠리가 나올 거다. 그때 한번 그 전에 매도하는 그런 시점으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뭐 물을 타야 되냐 혹은 이제 뭐 어떤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 지금은 물을 타는 시점보다는 새로운 이제 좋은 이제 새로운 이제 섹터에 혹은 다른 종목을 선택을 하셔서 그걸 올랐을 때 매도를 하시면서 그 수익과 이전에 있었던 물린 종목을 좀 매칭하는 그런 전략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저라면은 지금은 물 타는 전략보다는 같은 섹터에 내어 있는 다른 차순위 종목을 매수를 하셔서 수익을 보시는 그런 전략을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섹터에 대한 매매 대응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공감받는 쪽의 선택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시청자분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젠슨왕이 미중 협상의 중개자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닐까라는 이제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길 바라야 봅니다. 그리고 펩트론에 대한 전망을 부탁드린다. 그럼 짤막하게 이거 진만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일라이릴리 이슈가 꽤 뜨겁게 이제 밤에 미국장을 달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대체거래소 애프터마켓 펩트론도 급등을 했어요. 근데 펩트론은 장기 지속 형 주사제 쪽이란 말이죠. 근데 릴리가 이슈가 된 거는 경구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지속 시간을 늘리는 쪽으로 덩어리 이슈로 봐야 될지 아니면 릴리와 이제 펩트론이 연결돼 있는 종목이다 보니 그냥 따라간 건지 아니면 저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것인지. 사실 저는 이제 위고비를 이길 비만약은 사실 안 나올 거로 좀 생각이 되는데 아마 이제 다변화되는 측면에서 혹은 이제 시장에서는 매번 그랬듯이 빅테크와의 협업 혹은 이제 새로운 이제 기술 매출이
있었을 때 조금 이제 환호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바이오 쪽의 최고봉은 기술 수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술 수출이 이뤄질 경우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액션들, 이전에 이제 유한양행과 비슷한 좀 코멘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그 기대감이 이제 공시로 나오게 될 경우, 혹은 이제 그때 이제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나, 다만 이제 잘 팔아야지 여러분들 좋은 이제 종목이 펩트론 같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수익권 되신 분들께서는 이제 기술 수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그때 한번 매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이미 수급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오늘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의 크기와 그다음에 사이즈의 주가를 반영시키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일단 시장에 지금 기대감을 갖고 있고 노이즈가 나오기 전까지는 충분히 조금 더 가져가실 부분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사실 다만 신규 매수하기는 그렇게 좋은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비만약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 나올 것 같고요. 아마 이제 단가가 저렴해지기 시작하면서 관련된 그런 이제 유통 관련, 블루엠텍도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유통주들도 한번 정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주도 같이 체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장품으로 가볼게요. 어제 가장 눈에 띄는 수급이 유입된 섹터들 중에 하나 화장품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엔터 웹툰 방산 얘기하시는데 뭐 그쪽도 그렇고요. 화장품 종목들의 전방위적인 강세가 도드라졌던 어제예요. 이제 못 가던 못난이들까지 양봉을 그렸다라는 점에서 오늘 좀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자, 조성우 부장님, 화장품 미국의 사재기 관세 부담도 뭐 크게 영향을 주진 못할 것이다라는 시각과 수출 데이터가 또 입증을 해주고 있고요. 또 여름이니까요. 네. 화장품 좋게 보십니까? 좋게 보시면 뭐 사야 됩니까? 화장품은 매수 의견 일단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장기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았고, 작년 이맘때만 해도 우리 화장품주 안 사면 바보 취급받았죠. 근데 하반기엔 사면 바보 취급받았죠. 다시금 이제 화장품주가 이제금 다시 모멘텀을 하나 둘 쌓아가면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장작이 다시금 쌓여가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제 사실 이 화장품주를 보면은 전 지금의 조선방산하고 조금 그 매칭되는 그런 어떤 좀 소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좀 잘 들어보시면 판단에 도움이 되실 텐데. 네. 자, 작년 상반기에는 화장품주가 정말 오버슈팅이 나올 정도로 다 갔죠. 그래서 연일 뭐 방송 나오면은 부담스러울 정도로 화장품주 지금 사도 됩니까? 그죠? 그러다 이제 어느 순간 쏙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그 자리를 대체하는 쪽이 아마 조선방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조선방산과 화장품주는요, 물론 업종은 다르지만 논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작년 상반기에 화장품주가 그렇게 질주했던 그 배경은 결국 미국 쪽의 수출 모멘텀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상반기에 이 시세 고점을 찍고 하반기에 조정을 받을 때도 미국의 수출 데이터는 계속 우상향이었어요. 근데 주가는 빠졌죠. 그럼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엔 업황이 올라가는 속도, 실적이 개선되는 속도보다 주가가 훨씬 더 먼저 위에 이제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괴리가 이제 조정되는 구간은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주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올 초까지는 굉장히 좀 주가의 조정이 지루하게 이제 이어졌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금 올라오는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 박민영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보다 이전에 조정을 받을 만치 받았기 때문에 이제 가격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을 다시금 논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장작이 쌓여가는 거죠. 뭐 관세 뭐 우려도 뭐 완화됐고 미국 쪽의 수출 데이터는 원래 좋았어요. 원래 좋았는데 계속 좋았는데 이제 다시 그 부분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엮는 게 뭐죠?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 슬쩍 엮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못난이 종목들도 올라온다고. 대표적으로 요즘에 이 화장품주의 시설 아모레퍼시픽이 주도합니다. 작년 상반기에 그 화장품주 올라갈 때 K뷰티의 열풍에서 아모레퍼시픽은 철저하게 소외됐었죠. 근데 이번에 화장품주의 랠리에는 비로소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이 동참하는 랠리라는 면에서 신뢰도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 의견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면 여기 이제 타산지석으로 그럼 조선방산은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냐. 모르긴 몰라도 화장품주가 그랬듯이 실적과 업황의 개선되는 속도보다 주가가 훨씬 더 먼저 반영되는 어떤 그 괴리가 축소되는 과정이 오늘이 아닐지언정 머지않은 미래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좀 화장품주를 보니까 여러 가지 소외가 있고요. 화장품주는 지금은 여러 가지로 좀 오를 거리들이 생겨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 의견 드리고, 그리고 이제 관심 종목으로는 여러분 또 그러시면 또 이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시는 그런 종목이 아닙니다. 그동안 철저하게 못난이었던 아모레퍼시픽을 대형주군에서 제시해드리고, 네. 또 중소형주 좋아하시잖아요. 중소형주군에서는 한국화장품 정도가
또 트레이딩하거나 접근하기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주셨고요. 8시 지났어요. 또 대체거래소 프리마켓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상승 출발, SK하이닉스 하락 출발 확인이 됐고요. 앞서 살펴봤던 이제 비만 당뇨 치료제들 펩트론과 방금 진만쌤 말씀 주셨던 블루엠텍 꽤나 강한 급등의 흐름을 프리마켓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삼천당제약이나 D&D 파마텍 등 또한 3~4% 상승으로 시작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일단 강보 확권의 출발들 대체적으로 포착이 되네요. 자, 이제 진만쌤의 화장품 뷰를 좀 확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좋게 봅니다. 아마 올라갈 룸이 꽤나 많이 남아 있는데 다만 이제 예전에는 다 같이 올라갔지만 지금은 선별적으로 올라가게 될 가능성, 즉 이제 시장에서 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이제 성장세가 유지가 되는 기업들 위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시장이 되게 야박한 게 20%의 성장을 하다가 18%의 성장을 보여주면은 어떻게 보면은 여전히 18%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시장에서는 냉정하게 역성장하는 기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실리콘2가 그런 비슷한 이제 컨센서스의 좀 악독한 부분들의 좀 이제 비수혜를 좀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즉 이제 예전에 이제 라면 쪽 보시게 되면 라면이 다 좋은 게 아니라 유난히 삼양식품만 좋았던 것처럼 화장품도 외국에서 조금 이제 핫한 섹터 혹은 이제 조금 화장품이 독점적인 IP를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의 좀 베니핏을 많이 보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생각보다 시장이 안 좋았었을 때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패시브 수급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코스닥의 이제 상위권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작년만 해도 2차 전지 종목들이 많이 상위에 포진이 되어 있었고 반도체도 일부 포진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 보시게 되면은 뭐가 없습니다. 딱히 이제 주도할 만한 섹터가 부재하고 있었던 가운데 아마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조금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노이즈 맞아서 하락을 하게 되면은 패시브 수급들이 아마 화장품 쪽으로 좀 들어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라면 화장품 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혹은 이제 다만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를 하거나 혹은 이제 매출 성장세가 이제 꺾이는 기업이 아니라 뭐 15%, 16%, 17% 이렇게 늘어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ODM이나 OEM 업체들이 아마 관세 영향에 조금 덜 받거나 혹은 이제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ODM, OEM 업체에서는 한국화장품제조와 선진뷰티사이언스 두 종목을 한번 코멘트 드리고 싶고요. 유통 쪽으로 보시게 되면 여전히 실리콘2는 주가 룸은 많으나 노이즈가 많다라는 점에서 저는 조금 뒤로 밀어서 이제 올리브영 관련주인 CJ를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로 이게 만약에 올리브영이 유럽과 중국, 미국 쪽에 진출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멀티플이 엄청나게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제 분할 상장된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아마 이제 유통 쪽에서는 실리콘2도 좋지만 올리브영이 조금 더 매력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화장품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종목별 강세가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뒤에 준비된 다양한 질문을 오늘은 날리고 죄송합니다. 조선 섹터에 대해서 두 분의 시각을 짤막하게 좀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속보로 이제 미국이 중국의 해운사 중국산 선박의 미국 입항 수수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라는 소식이 속보로 일단 체크가 되고 있는데 사실 지속적으로 나왔던 것이었죠. 무역대표부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항구로 들어오는 중국 해운사라던가 혹은 그 선박의 생산사가 이제 중국일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 입항할 때마다 계속 수수료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워서라도 해운사들이 발주를 국내 조선에 줄 것이다라는 그 수혜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죠. 이 부분이 조선 섹터의 그동안 상승 축의 하나의 역할을 했었는데요. 일단 결정의 소식이 속보로 전달이 된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결정된 사실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조성호 부장님, 조선 섹터는 그동안도 뭐 거의 굴욕 없이 올라왔는데 더 갈 수 있다 보십니까? 네, 저도 그 소식 듣고 이거 조선주 안 사면 나 진짜 바보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지금 사실은 이제 본질적인 밸류에이션보다는 주가의 괴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들고 계신 분들에게는 너무나 해피한 소식이고 즐길 수 있는 소식이긴 합니다만, 지금 조선주를 이제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조바심이 나는 거죠. 지금이라도 이거 조선주를 사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 이러면 이럴수록 그 내러티브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오버슈팅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조선방사는 좀 이제 보유자 영역이라는 생각을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오히려 저는 조선방산 이외에도 저는 기회가 많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이 거론되는 수많은 이슈 중에 이제 중심축에 항상 이제 조선방산이 단골 손님처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일견 어느 순간에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나의 어떤 이 세계관, 주식 세계관이 조선방산에 갇혀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조선방산 같은 경우에 들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런 이슈를 또 이제 면밀히 체크해서 어떤 이제 대응을 할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충분히 고민하실 수 있는 뭐 그런 구간이겠지만 지금 조선방산이 없으신 분들 진즉에 파셔가지고 조금 이제 아쉬움을 느끼신 분들은 오히려 조선방산의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서 다른 쪽을 보셔도 시장에는 지금 충분히 많은 기회를 주고 있고 특히나 이제 지금 이제 조기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그런 또 정책 관련주들이 또 바닥에서 또 우후죽순을 올라오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제 시장이 앞으로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저점에서 모아갈 수 있는 대표적인 또 우리 이 섹터 반도체 2차 전지가 또 있기 때문에 시장은 다양한 지금 전략과 힌트를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조선 섹터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의 하나는 보유자 영역이라는 답변을 주셨고 그 세계관에 없는 분들이 너무 이제 포모를 느끼지 말자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보통 이런 호재성 뉴스에 많이 올랐을 때는 조정 시 매수할 수 있는 근거로 여기면서 또 기회를 삼는 게 될 것이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즐길 수가 있겠죠. 자, 진만 쌤은 조선 섹터 탑픽을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조선 섹터 저도 좋게 보고 있고요. 아마 이제 아까 코스닥 쪽 수급 이야기하면서 화장품 쪽에 아마 패시브 수급이 들어오면은 좀 이익을 좀 반사소외로 볼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 이제 코스피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반사소외를 받을 만한 섹터가 사실 조선 빼고는 없습니다. 방산도 사실 여전히 위심의 눈초리가 있고요. 반도체 마찬가지로 여전히 위심의 눈초리가 있고 자동차 완성차 업체도 조금 이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저라면은 이제 조선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쪽 대형 혹은 LNG 관련돼서는 아마 트럼프가 LNG를 적극적으로 전 세계에 좀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LNG 쪽으로 혹은 이제 기타 좀 이슈가 있는 삼성중공업이 조금 대형주 딴에는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중소형주 보시게 되면 분명히 기자재 업종들도 많이 올랐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상승 룸이 많아 있는 기업들 오히려 지난 분기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세진중공업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두 종목 혹은 이제 아마 이제 요즘 트렌드 자체가 한 종목에 가시기보다는 이제 같은 섹터의 두 종목을 좀 담아 보시는 그런 전략을 쓰셨을 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밑에 나오는 QR코드 찍고 한번 들어오셔서 일단 조선 쪽은 저는 여전히 아마 룸이 하나 더 위로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신규 매수도 저는 삼성중공업이나 세진중공업은 가능하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장작을 쌓아가고 있는 화장품 섹터. 오늘 기다렸던 호재가 결정된 조선주. 거기에 앞서 비만 당뇨 치료제 이슈로 뜨거웠던 19112에 연결되는 종목들. 오늘 관전 포인트 정말 많습니다. 개장 전후 분위기 집중하셔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조성우 부장님 그리고 진만쌤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